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쉬어갔던 뉴욕 증시는 다시 개장을 했는데 지수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간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을 앞둔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할까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관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테슬라의 상승세는 눈에 띄었는데요. 리비안 역시도 테슬라 전기차에 충전 규격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상승 양상을 펼쳤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 훈풍이 맞닿으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더불어 완성차 업체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분위기는 좋지가 못하죠. 혼조세로 출발했던 우리 지수는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부담감이 나타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투자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물가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이 됐을까요? 네, 이날 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순환 경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또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서는 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도록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순환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2027년까지 총 5조 6천억 원의 자금이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 농업인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또 민간 금융기관이 4조 3천억 원의 여신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라더견 사태 등 금융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로 나타나는 적발은 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적발 건수를 보면은 최근 4년 동안 매년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한 적발 실적이 2017년
13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9년부터 129건, 2020년 94건, 2021년 8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모이는 이른바 주식 부티크에서 이뤄졌는데요. 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리딩방이나 포털 주식 카페, 증권 방송, 유튜브, 카카오톡으로 이 무대를 옮겨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적발이 줄어든 것은 이 자본시장이 건전해졌다기보다는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이 주가 조작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니까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신고 포상금이 적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금융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신고 대가가 적다는 점이 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요. 2017년 5건에서 2018년 3건,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등 5년 동안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년간 지급한 포상 금액 중에서 최고액이 3,24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방치했을 때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포상제도 활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대책이 나왔을까요? 네, 이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 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 일제 암행 점검에 나섭니다. 또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나 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 거래 기획 조사도 지속하고요. 신규 기획 조사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요금을 올렸었는데 3분기에 전기 요금은 동결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력은 오늘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부와 한전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 요금을 포함해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네, 정부가 잇따라서 지난해 전기 요금을 올리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렸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8원 올린 데 이어서 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서 킬로와트 시당 총 40.4원이 올랐고 인상률이 39.6%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미 상당히 올랐고 또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전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폭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쳐서 누적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21.1원에 그쳤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박세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두고 전일 미증시는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 경기 불안 등의 이유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도 연출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이 개별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후반에 더 강한 움직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공시로는 컴투스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이 주주가치 제고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 주당 배당금은 1,300원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라고 합니다. 또 컴투스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금년 내로 전체 발행 주식의 1%에 해당하는 12만 866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고도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TS 트릴리온도 살펴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노베이션 바이오 1호 조합을 대상으로 발행이 되고요.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3%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732원이고요. 만기일은 2026년 9월 7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에 따라서 발행될 주식수는 2,732만 주를 넘어서고요. 총 주식수 대비해서는 28.9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시스템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현대차가 미 전기차 공장의 자동화율을 높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후반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공급 계약 관련한 공시도 나왔습니다. 코넥과 66억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는데요. 계약 금액은 60억 5천만 원이고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12.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가 삼성전자와 4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보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는 1.9%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핫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오르는 물동량과 업황 개선 기대감에 조선주와 해운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해상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양호한 지표가 나왔고요. 조선주는 성가 상승과 업황 개선 등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흥하해운과 YN텍, HD 한국조선해양 등의 종목에서 강세가 관찰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차장님 먼저 지수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가야 할까요? 글쎄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가 그동안에 상승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만 거의 11조 가까이 매수를 할 만큼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 깨지고 있어요. 거래소 쪽 보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3,300억가량 파는데 그동안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전기전자 매도가
요 며칠 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끌어올렸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이 됐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외 업종들도 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화학도 800억, 의약품도 320억, 유통도 260억,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8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거의 전 업종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기관도 외국인들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연기금도 합세해서 같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가고 있는 게 개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개인 쪽으로의 매수세가 몰리는 과정에서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코스피보다는 좀 낫습니다. 네. 아직까지 큰 폭의 조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고점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900에 부딪혀서 이러한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미국의 지수도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피크아웃을 했다. 라는 부분들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쉬어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에 집중됐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다른 섹터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는 쉬어가지만 조선주들은 요즘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성과 상승 등의 호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섹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일단 3차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한창 호황일 때 대비해서 자산 가치, PBR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산 대비했을 때 주가의 수익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그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손익분기점, 우리가 BEP라고 하죠, 맞추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빠르게 돌아서면서 2020년부터 시작된 카타르 쪽에 LNG선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수주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배가 이제 인도되고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3분기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점점 더 빠르게 이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을 못 맞췄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한화오션으로 네. 대우조선해양에서 바뀐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신조성과라던가 이런 분위기들을 맞춰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성과의 주도권이 조선소에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글로벌 조선사들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체적으로 살아남은 업체들이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거죠. 네. 힘든 구간들을 거치면서 조선사들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선박 인도도 역시나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2010년부터 2년 아까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선박들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사들이 이런 것들을 독식하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살아남은 업체들은 없었기 때문에 메이저 조선사가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와 비슷한 흐름들이 지금 또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러우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될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LNG 이런 쪽으로 발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쪽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성과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선사들만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신조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조선 업황이 흐르고 있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요. 메이저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조선주 전반으로 화색이 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운주 어제 전반적으로 섹터 내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해운주 섹터가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흥하해운은 급등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조선하고 저희가 해운 쪽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두 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해운 쪽이 완벽하게 시황이 턴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물동량이라던가 어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틱 운임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교류가 이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굉장히 친하게 손잡고 시진핑과 바이든이 손잡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 경기 부양으로 인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그런 좀 테마성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종목들은 사실상 별 움직임이 없는데 흥하해운 같은 쪽들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네. 급등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작년에는 사실 매출 급증하고 영업이익도 대폭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상 운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곁가지로 조금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워크아웃을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워크아웃을 졸업을 하면서 주력인 케미컬 탱커 부문의 계약이라던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 나타났고요. 신규 거래선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경쟁력 있는 선대 구축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이런 실적의 개선을 이끌어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면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대비해서도 한 4.6%가량 하락한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주요하게는 이제 중국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북미 쪽도 누선 운임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상황이 될지는 지금 조선 쪽의 신조선가, 특히나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LNG 운반선 이런 쪽들과는 약간의 다른 개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와 해운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모멘텀적인 측면이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면요. 일단은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적자의 늪을 벗어나서 이제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2분기 전망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또 수주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부가 가치 선박에 수주가 예상되는 기업이 어딘지 어떤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LNG 운반선 이런 쪽에서 중국과는 차별화된 수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량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이 많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를 어디에서 창출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LNG 운반선이라던가 메탄올 같은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 좀 특화된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될 것 같아요. 네. 비록 지주사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진 기업들 보면은 현대중공업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회사들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래기술사업 이런 쪽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대사모중공업의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거의 모든 조선사 통틀어서 가장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사모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21년도와 22년도에 수주한 고부가 가치 선종 LNG 캐리어선 그리고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쪽들이 마진이 가장 빠르게 좀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조선 쪽이 거의 85%입니다. 거의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이 조선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과 더불어서 그린 에너지, 해양 플랜트 전부 다 미래 산업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분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신조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조선 3사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현대 미포조선 이런 쪽들은 실적의 개선 폭보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6개의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야 돼요. 현재는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다 교체 선박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와 더불어서 향후에 메탄올 선박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현대사모중공업에 도크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디로 넘어올 거냐.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로 갈 거기 때문에 꽉 채워놓은 수주를 보유한
종속회사가 있는 상태,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LNG 쪽에서 또 보유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지만 물론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T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속회사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를 200만 대로 올려잡았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동화 분야에만 모두 36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에 오른 기세를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 전략이죠. 현대모터웨이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일단 먼저 짚어주시고요. 또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인베스터데이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크게는 전동화 전략이 3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도입인데 이건 이제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강화를 하겠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내연기관차만 해선 더 이상 밸류를 받을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에 커질, 지금도 커지고 있고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역량이 고도화예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쪽들로 먼저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향후 10년간 이제 9조 5천억 정도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기술력, 지금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고도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걸 전체 차량에 바로 탑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2032년까지 11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요. 10년간 투자 계획인데 전동화에만 36조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다른 분야들도 들어가겠죠.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보틱스, 미래항공, 수소, 소프트웨어 이런 전 분야를 통합형 미래 모빌리티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명명을 현대모터웨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전동화에만 지금 36조 원 정도를 쏟아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점점 현대차 내에서 확대가 된다면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전기차에 집중이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동화에 36조고 나머지에도 또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면서 110조 원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급속도로 퍼져서 이미 어느 정도는 전기차가 시장에 퍼져 있다는 거죠. 보급률이라든가 침투율 봤을 때 13에서 14%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초기에 웬만큼 살 사람들은 샀고 그게 중국, 유럽의 수요가 뒷받침이 된 거였고요. 올해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형 픽업 트럭이라던가 SUV, 대형 차량 이런 것들이 팔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 이후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펄을 막 100배 받고 이렇던 초기의 성장성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분야가 새롭게 나올 것이냐라는 분야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분야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이게 결국에는 또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자율주행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것이냐. 당연히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업인데 모트렉스라는 기업이에요. 자동차의 내장 옵션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안에서 이제 커넥티드카라던가 스마트카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이더스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쪽이 아마존 알렉사 SI 인증업체, 또 아이콘 AI와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아와 PBV라는 다목적 아주 이제 뭐 프라이빗한 모빌리티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게 될 일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왔을 때에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이 역할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뭐 해운 쪽도 봤고 조선 쪽도 봤고요. 전기차 섹터도 살펴봤는데 이 네.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내내를 본다라고 했을 네. 때는 지금 조선 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선은 제가 작년 한 3분기 실적 이제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막 바로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는 그럴 시기라는 거죠.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워질 때 좀 파는 전략들. 하지만 뭐 아직까지 팔아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LNG선의 발주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현대사무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크가 꽉 찰 정도로 굉장히 수주를 초반에 빠르게 채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는 HD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지금 한화오션 이런 쪽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빠르게 BEP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돌아서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비록 지주사지만 일단은 먼저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TD 한국조선해양은 지수사지만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 지금 꽤 많이 올랐어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 사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서 바닥권 67,000원, 7만 원권 이런 자리가 이제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신규 매수자분들도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한 15% 정도에서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7만 원 잡은 이후에 실적 나오는 것과 개선 속도 보면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고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규 매수도 분할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달 이수화학으로부터 분할 상장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 우위를 점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잠시 자리를 내어준 사이에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가가 한때 10배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업 경쟁력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기업들이 인적 분할 이슈가 많습니다. 네. 우선 이수그룹의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그리고 동국제강그룹의 인적 분할, 그리고 OCI그룹 인적 분할로 인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롭게 맞물린 게 이수화학에서 이걸 보고 인적 분할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인적 분할 이후에 토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발표를 있으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화학은 원래 이수화학의 본업은 뭐냐면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특수 고분자 물질, 네.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하는 곳인데 전통적인 화학 업체죠. 원래 이수화학을 만든 분은 김상범 회장인데 이게 원래 그 부인이 대우그룹 그 옛날 대우그룹 그 회장의 네. 큰 사위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김선정 네. 씨가 원래 김우중 회장의 큰 딸입니다. 네, 이- 지배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된 네. 거죠. 네. 원래 그 이수화학을 가지기 위해서 이수건설이 이수화학의 대주주였는데 네. 이수건설의 저 지분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김상범 회장의 본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지주회사 이수를 만들었죠. 네. 지주회사 이수를 만들고 그 이수를 중심으로 다시 이수화학을 아래 내리고 그 이수화학이 하고 있는 본업과 네. 그 신성장 동력 사업을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을 분리시킨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수화학이 인적 분할한 이술 스페셜 케미칼이 네. 전고체에 들어가는 황산 리튬을 만드는 파일럿 공장을 지금 막 곧 완공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다가 토요타에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10배 이상 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까지 10배 이상 뛰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배구조 변화됐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도요타에 이어서 현대차 역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는 일본 차들이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네. 전기차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일본 차들이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는 느낌인데 뭐 절치부심했는지 토요타가 2027년에서 28년에는 전고체 전기차로 상용화시키겠다고 이제 토요타 테크니컬 워크숍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우리가 그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하면 평균 한 600km 잘 하면 그렇게 가죠. 전고체 배터리는 한 1,500km를 갑니다. 이거 더 좋은 거는 네. 지금은 배터리 충전 시간이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전고체는 이 긴 거리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 파격적인 이 기술이 되려면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게 그 타입이 3가지가 있어요. 황화물계 전고체가 네. 있고 그리고 산화물계가 있고 폴리머 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 현재 토요타하고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은 바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황산 리튬인데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황산 리튬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특히 원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그 배터리 내에서 전류가 움직이는 걸 전해질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네. 그게 액체예요. 네. 그 액체를 고체로 바꿔서 전고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체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느냐? 일단 전해핵과 전해핵하고 분리할 때는 분리막이 사라지니까 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500km까지 갈 수가 있고 더 좋은 건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새는 그 누수 현상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충전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정도 시간만 있으면 1,500km를 완충할 수 있는 거죠. 꿈의 배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달성하려면 이제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거죠. 현재 굉장히 고가에다가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한 가격을 낮춰야 되는 데다가 그래서 토요타도 원래 계획은 2025년까지였어요. 네. 2년이 늦춰져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고체에 대한 열풍 때문에 지금 이 스페셜 케미칼이 이렇게 주가가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하는 부분이 황화물계 배터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황산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결정하고요. 석유화학 사업 부문과 또 정밀화학 사업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은 하게 되면
인적 분할하기 전에 기업 가치에서 더 커지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원래 있던 걸 나눈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있던 걸 한 개 있던 걸 나눈 거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금액이 그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넌센스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분할하기 전에 이수화학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었거든요. 네. 1,600억이었는데 지난 16일 기준으로 이수화학하고 분할 전에 이수화학하고 그리고 현재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합하면 시가총액이 3조 500억에 올랐습니다. 그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수 스페셜 케미칼 시가총액만 떼놓고 봐도 네. 이게 2조예요. 굉장히 넌센스한 그런 거죠. 네. 단순히 전해질 그 황산리튬 가지고 이만큼 뜰 수 있느냐라고 이제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재료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고체 황산리튬은 네. 아직 공장도 선설되지 않았어요. 진짜 넌센스네요. 예, 네. 파일럿 공장 정도, 20톤 정도 생산하는 파일럿 공장이고 지금 뭐 전고체 이 황산리튬을 원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일럿 정도의 양산 라인도 아니고 파일럿 라인 정도를 테스트 라인 정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이 샘플로 MOU 체결까지 지금 계속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오름셈이 되는 거죠. 특히 인적 네. 분할 이후에 희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석이 안 된 것조차 넌센스인 겁니다. 네, 일단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 주가가 좀 희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이수페타시스의 흐름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145%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인텔과 엔비디아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이 종목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상품은 네. 이게 MLB라고 해서 그 고다층 기판의 PCB를 만드는데 PCB 네. 중에서도 고다층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럼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느냐? 네. 지금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하려면 이 반드시 MLB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AI 장비 같은 경우 네. 들어가고 엔비디아 같은 또 이 PCB를 쓰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18층 이상의 MLB가 필요한데 네. 이 부분에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원래 그 18층 이상의 MLB 시장에서의 최고 1위는 미국의 TTM이라고 있거든요. 네. TTM에 이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세계 그 글로벌 랭킹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뜨고 AI 뜨면 자연적으로 이제 이 PCB 쪽도 뜨게 된 거죠. 그 이유 네.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떴고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도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MS 같은 고객사를 두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11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이유도 엔비디아 이후에 반도체 급등 이후에 이제 그 관련된 추종 종목에 뜨는 이런 상황에서 네. 외국인 매수세가 현재의 그 이수페타시스를 계속 이렇게 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와 관련해서 MLB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실제 이수페타시스의 그 원래 매출 성장세를 보면 조금 보수적이지 않고 좀 과하게 봐도 네. 이제 매출 한 11%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네. 한 7,16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현재의 실적보다는 좀 잠재적인 시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하반기에 한 번 더 AI라든지 엔비디아 그런 또 반도체 흐름이 좋아진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흐름세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슈로 넘어가서요. 새롭게 이렇게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되면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사실 그 인적 분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지금 동국제약도 그렇고 네. 이수화학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를 파악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인적 분할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사주를 가지고 자사주의 마법을 좀 막으려고 앞으로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그 자사주를 소각해라라고 지금 법령으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현재는 자사주가 있으면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이 부활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으냐? 오늘 일가들의 기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분이 높아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기념권 지배구조를 하는 쪽에 숨은 의도가 많습니다. 네. 실제 이수화학도 지금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지주자 입장에서는 또 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지출 없이 자회사 장악을 할 수 있는 또 갖고 있어서 인적 분할을 하고 신설회사를 만들고 주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좋으냐? 결국에는 오늘에게 좋아서 일반 네. 개인 주주들은 많은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 가치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투자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숨은 의도를 좀 파악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인적 분할한 기업에 대해서는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국그룹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 살펴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동국홀딩스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데 분할이 된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가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죠. 동국제강그룹도 현재 장세주 회장 일가가 3세 승계를 위해서 사실은 뭐 인적 분할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인적 네. 분할 이후에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동국제강그룹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오고 현물 출자를 통해서 동국홀딩스의 지분을 높이다 보니까 네. 이거 이제 투자자들은 보는 거죠. 이거 동국홀딩스 지분을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회사보다. 왜냐하면 저 회사 결국에는 어느 일가들이 어느 기업의 지배구조의 메인이고 그 기업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지분 구조를.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 이후에도 사업회사인 동국제강보다는 동국홀딩스에 더 몰리게 돼 있는 거죠. 네, 사업적으로 지금 동국홀딩스 지주사에 조금 더 몰리게 되는 만큼 주가가 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아마 그 현재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네. 인적 그 자사주를 앞으로 갖고 있는 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을 계속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가지고 그 자사주를 매입할 때 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매입한 기업들은 아마 지배구조 개편에 빨리 서두를 걸로 봅니다. 네, 그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그렇죠. 원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죠. 배당을 마련한다든지 네. 자사주 소각을 한다 해서 가치를 높이는 건데 우리나라의 많은 상장사들은 네. 배당도 사실 인색했고 자사주를 사들이면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문제로 제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했는데 네. 최근에 그렇게 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법안이 되기 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라는 한 생각입니다. 네, 자사주 마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